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까요? 네. 그리고 자, 소개하고 나서 메일 주소 올려주신 분들께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미지의 마르크스를 향하여 출간 기념 염민수 선생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의 제목은 미지의 마르크스에서 미래의 마르크스로 이고요. 저는 사회를 맡은 갈무리 출판사 김정현입니다. 이 책 저자 엔리케 두셀은요, 1934년에 태어난 아르헨티나 출신의 사상가이고요. 제가 약간의 TMI로 시작하자면 현재 87세이시고 검색을 해보니 유튜브 채널이 있으시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올라온 영상이 2개월 전에 줌 컨퍼런스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직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위키피디아에서는 두셀을 역사가, 신학자, 철학자 등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셀의 이름 앞에는 해방철학의 지창자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합니다. 이 책은 칼 마르크스의 초고 중에서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1861년, 63년 초고를 해설하는 책으로 자세한 설명은 오늘 강연자이신 여민수 역사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지만 이 초고 연구를 통해서 두셀이 포착한 막스 경제학 비판의 핵심 범주는 산노동입니다. 자본은 산노동이라는 외제성을 자기 존재의 근본 조건으로 삼는다. 이런 주장을 이 책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자 책에 대한 사전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오늘 강연을 해주실 이 책의 om기니이신 여민수 선생님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민수 선생님께서는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초기 근대 소설의 서술화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막스주의 및 현대 비평이론에 폭넓게 관심을 갖고 이로부터 얻은 교훈들을 대학 교양교육 현장에서 실천하고 계십니다. 옮긴 책으로는 브루노 보스틸스의 공산주의 현실성 책은 저희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었고요. 또 조디 딘의 공산주의의 지평, 아비탈 로넬의 루저 아들, 또 공저서로는 마르크스주의와 한국의 인문학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드리지만은 강연 자료는 메일로 보내드렸고요. 못 받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메일 주소 올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음소거 푸시거나 또는 손들기 기능 통해서 박수로 여민수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방학 기간이라서요. 지금 어쨌든 학교에서는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줌으로 제가 수업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줌 말고 이제 저희는 이제 다른 온라인 수업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쓰고 있어서 줌으로 수업한 건 처음인데다가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카메라는 제 폰을 이용해서 저를 비추게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준비한 강연 자료는 또 제 데스크탑에 있어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좀 정신이 없습니다. 죄송하고요. 처음 시작할 때 시간이 걸린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가 조금 이렇게 어렵기도 하고 좀 난감하기도 하고 고민이 되기도 한데 어쨌든 오늘 강연을 위해서 제가 그 자료들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 그냥 강연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공유를 해서 강연 자료를 보면서 그냥 쭉 제가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자료는 지금 잘 보이시나요? 예. 예. 오늘 강연은 그 옴기니 해제의 제목이기도 한 미지의 마르크스에서 미래의 마르크스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책이 한편으로는 엔리케 두셀의 마르크스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담은 책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마르크스 자신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으로 들어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오늘 강연의 초점도 절반 이상은 마르크스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점에서 미지의 마르크스에서 미래의 마르크스로라고 하는 제목을 일단 붙여봤습니다. 잠깐만요. 뭐가 지금 됐네요. 지금 제가 펜을 사용을 하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펜으로 지금 잘 써지는 것 같네요. 오늘 강연의 순서는 대충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오늘날의 마르크스, 현재의 마르크스, 오늘날의 마르크스가 어떤 의미인지, 지금 우리가 마르크스를 읽는 것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점검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마르크스의 그리고 이 우리 미지의 마르크스를 향하여라고 하는 책의 주된 대상이기도 한 1861년, 1863년 초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마르크스의 연구 과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초고 굉장히 엄청나게 긴데요. 그래서 이 초고의 주된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만 간단하게 살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 미지의라고 하는 말은 뭐 이중적인 의미일 텐데, 일단 이 미지의 마르크스를 향하여라고 하는 책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1861년, 63년 초고 자체가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어쨌든 우리는 이제 마르크스에 대한 이런저런 해석들, 주석들, 마르크스에 대해서 논했던 여러 사람들의 얘기들을 들어왔는데 어쨌든 라틴 아메리카의 엔리케 두셀이라고 하는 이 학자의 마르크스 해석은 들어본 적이 아직은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엔리케 두셀 자체는 해방 철학의 주창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강연도 하셨고, 그러니까는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인데, 그러니까 해방 철학의 주창자의 한 사람으로 알려졌지, 마르크스주의 학자로서 알려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또 이 엘리케 두셀의 마르크스 해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미지였던 것이어서요. 이 두 가지 의미에서의 미지의 마르크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 미래의 마르크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를 사실은 미래라고 뭐 멋들어지게 제목을 붙이긴 했지만 미래의 얘기라기보다는 오늘날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여전히 챙겨야 할 어떤 인식들의 알에 대한 얘기들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먼저 현재의 마르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강연을 신청을 하시면서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남겨주신 것들을 어쨌든 제가 오늘 강연 준비를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애를 좀 써봤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같이 보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려고 할게요. 현재의 마르크스의 시작은 왜 지금 마르크스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흔히 이제 우리가 마르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마르크스에게는 세 가지 원천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독일의 관념론과 영국의 정치경제학과 프랑스의 혁명 정치라고 하는 세 가지 원천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세 원천을 바탕으로 해서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자기의 지향이 무엇인지를 한번 따져보고요. 그리고 또 이 세 원천을 바탕으로 해서 마르크스의 저작들을 하나하나 아마 다 아시겠지만
마르크스의 저작들을 쭉 다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빨리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조별님께서 정조별 씨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와 기후변화 시대 지구에 닥친 큰 위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고, 나아갈 길을 마르크스한테 묻고자 한다면 어떻게 답을 하실지. 김은별 씨가 자본주의 절정에 다다른 지금에도 여전히 마르크스에 대한 갈망은 어떤 점에서 유효하고 대안이 될 수 일단 있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당연히 예, 유효하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지에 대해서 그냥 짧게 왜 지금 마르크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짧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뉴스 영상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이거였는데요. 그러니까 겐지스강의 코비드-19 희생자 시신들이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추정되는 코비드-19 희생자일 거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의 시신이 쭉 떠내려오는 사진을 보았는데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겐지스강이 인도에서 이제 겐지스강이 지나는 우타르 프라데시 지역하고 비하르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강이 이제 범람하는 계절이 되니까 희생자로 추정되는 시신들이 떠내려오게 되었고 그게 이제 여기저기 외신에 보도가 됐고요. 알자지라에서는 가서 이제 그 주민들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그 인터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화장을 장례식을 치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도의 전통 종교에서는 어쨌든 화장을 하는 게 기본 관습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는데 화장만 하는 비용이 12만 5천 원 우리 돈으로 정도래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어쨌든 코로나가 경제적 충격을 가져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가격이 올라서 12만 5천 원. 이전에는 이제 7만 8천 원이었는데 근데 이 12만 5천 원의 비용이 없어서 화장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강가에다 시신을 매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매장한 시신들이 어쨌든 범람하는 강물에 이제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보시면 굉장히 이제 끔찍한 사진인데요. 그에 대해서 인도 당국에서는 그러니까 그 이미지 자체의 어떤 비참함, 빈곤함, 공공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국에서는 그러니까 코비드-19에 걸린 시신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강가에서 강물을 샘플들을 채취해서 보니까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발표로 끝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인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하나는 한국의 사망자 노동자 수 통계예요. 이 통계는 국가에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 이제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요.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재해 노동자 숫자가 아니라 사방 재해 노동자 숫자가 총 21,202명이고요. 매년 2,000명 가까운 노동자가 사망을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일터에서 사망한 사고 사망자만 따져도 연간 한 900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돌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에 보면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노동자의 숫자, 그러니까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돼요. 1,872만 5,16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을 받고 일하는 이 사람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은 이 숫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노동자의 숫자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내가 내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숫자만큼이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마르크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르크스를 여전히 어떤 관점에서는 읽어야 하는 것이기도 할 건데요.
의식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의식하지 않았던 그런 현실들이 여전히 있고 그거를 의식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보통 이제 연간 3% 성장을 3%면 이제 좀 높은 편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걸 당연하게 여긴다면 2010년의 2배, 그러니까 20년의 2배 정도의 더 늘어난 액 2배 정도가 어딘가에서 창출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거대 기업의 CEO도 월급을, 연봉을 받아요. 그죠? 임노동자죠.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근데 거대 기업의 CEO는 대부분은 1년만 받으면, 연봉만 받으면 그 사람들은 노동력 판매를 강요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러니까 똑같은 노동자지만 를 강요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1년만 지나면 된다는 것. 지금 우리가 이제 줌으로, 줌으로 화상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줌으로 화상 회의를 하면서 막 이것저것 제가 시작할 때 막 이렇게 이게 잘 되나 뭐 이렇게 마이크도 설정을 하고 뭐 이랬고요. 제가 이 강연을 준비를 하면서 구글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가져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인터넷 플랫폼들을 떼놓고 우리가 살 수 없는 지경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전 세계에서 10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또한 그 플랫폼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무보수로. 그래서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우리는 도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지금 두셀도 얘기를 하고 있죠. 자본주의는 도덕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있다면 등록증을 발급해 준다는 것, 혹은 빈민들이 종잣돈이 없어가지고 뭔가를 꾸려낼 수 없다고 하면 소액 대출을 해준다는 것, 이거 다 이제 도덕적인 행위일 수 있는데 이런 식의 도덕적인 행위는 혹은 뭐 채용 시험을 보는데 공정하게 기회를 준다는 것, 이거 다 도덕적일 수 있는데요. 이런 도덕은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이지만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는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체제가 아니라 최대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체제. 이만한 숫자의 사람들을 임금 노동자로 받아들이는 체제인데요. 근데 이제 그 체제 안에서 노동을 포섭해서 착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착취라고 하는 것이 뭔가 굉장히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착취라는 말을 들으면 떠올리게 되는 채찍이라든지 아니면 뭐 괴롭힘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정당한 임금을 받고 지금 저도 어쨌든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당한 임금을 받고 내 마음에 드는 정도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이 과정 자체가 착취를 낳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 마르크스가 한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노동자로 살 수밖에 없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이 임금을 받는 것은 공정하고 도덕적으로 임금을 받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착취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점에서 그래서 말하자면 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서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인 삶 가운데서 위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반성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마르크스가 의미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2016년에 마르크스 런던에 있는 하이드게이트 묘지에 갔었어요. 갔었다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여전히 이제 제가 갔을 당시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여기 이제 꽃다발을 놓고 뭔가 촛불을 켜놓고 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건 여기인데요. 여기 이게 이제 확대한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마르크스를 읽는 모임이라고, 자본을 읽는 모임이라고 써 있는, 자본을 읽는, 이게 이제 스페인어니까 스페인어인데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어요. 스페인에서 온 사람들인지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사람들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전히 사람들이 마르크스와 만나고자 하고 마르크스의 자본을 읽기 모임이거든요. 자본 읽기 모임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에 가장 적절한 사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담배를 한 대 놨어요. 그래서 오세별 씨께서 질문을 여러 개를 주셨는데요. 여러 개의 질문 중에서 3, 4, 5번은 나중에 볼게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일단 자본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가 먼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가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있을 수 있게. 이게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다가올 사회의 순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개념을 말씀드리는, 역사적으로 등장한 순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가 있고 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면모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대항으로서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항으로서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프롤레타리아의 운동이라기보다는 부르주아지들의 운동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엥겔스가 이제 자기가 막스하고 함께 공산당 선언을 썼을 때 왜 공산주의라고 하는 말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왜 공산주의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었냐 하면,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부르주아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 운동인 것 같고, 근데 자기네들은, 막스하고 자기는, 엥겔스는 어쨌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운동은 프롤레타리아가 늘 언제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말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당 선언을 썼다. 공산주의 선언을 썼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마르크스의 세 가지 원천으로 보통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정치경제학과, 독일의 관념론 철학과, 프랑스의 식민혁명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디우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도 마르크스의 텍스트에서 뭘 보냐면, 첫 번째로 현존하는 구조의 분석론이 마르크스의 텍스트에는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유물론적이고 역사적인 변증법이 그 텍스트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리에 사로잡힌 다수의 주체와 과정이 그 텍스트 안에 있다는 것. 구조의 분석론은 정치경제학일 거고요. 관념론 철학이 변증법일 거고요. 프랑스 시민혁명과 관련되는 것이 이 주체와 과정일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뭐랄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너무 단순화시킨 그런 식의 도식화이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연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구조의 분석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 마르크스에게서 정치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지금 현재 자본주의 속에서의 삶의 물질적인 현실에 대한 알을, 그러니까 지식을, 혹은 다른 말로 과학을 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물론적인 역사적인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제도부터 관념까지 체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반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진리에 사로잡힌 다수의 주체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와 진리와 주체라고 하는 이 관념들에 주목을 한다면 어쨌든 이 주체는 외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본주의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의 분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초월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로 보는 거고요. 이게 유럽의 철학자인 바디오의 관점이라면 투셀한테는 어쨌든 여기서 이제 내부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외재성을 늘 강조를 하니까 자본에 포섭되어 있는 산노동이 그 근본에서는 어쨌든 외재성 혹은 초월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진리에 사로잡힌 다수의 주체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셀이 얘기하는 해방의 일반 해방하고도 닮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어긋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오세별 씨가 질문을 하셨으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런 말을 쓰거든요. 독일 이데올로기에 보시면 공산주의는 그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생산 관계 및 교류 관계들을 변혁하며 이게 이제 현존하는 구조에 대한 얘기죠. 모든 자연성장적 전제들을 지금까지의 인간들의 참조물로 처음으로 의식적으로 간주하며 이게 이제 역사성에 대한 반성이겠죠. 그 전제들에게서 그 전제들을 연합된 개인들의 힘에 복속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에 사로잡힌 다수의 주체와 과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막스하고 엥겔스의 텍스트 자체 안에 이와 같은 마르크스의 새 원천으로 비롯된 마르크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합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근데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뭘 강조하냐면 기존의 조건들을 가지고 연합의 조건들로 만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도 잘 어떤 의미로 읽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두셀은 어쨌든 이 기존의 조건들을 연합의 조건들로 만든다라고 할 때 이 기존의 조건 안에 사실은 고려되지 않았던 외부가 있다. 그 고려되지 않았던 외부를 마르크스는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1861년, 63년 초고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마르크스의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게 다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마르크스의 저작들을 철학, 정치, 경제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본다면요. 여기 아이콘은 MS 오피스가 그냥 자동으로 골라준 건데, 네, 뭔가 바꿔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웠고 복잡해서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일단은 철학에 해당하는 텍스트들이 헤겔 법철학 비판이 있겠고 1844년에 쓴 경제학 철학 초고는 뭐 한편으로는 철학에 걸쳐 있고 한편으로는 경제에 걸쳐 있겠죠. 그리고 엥겔스하고 같이 쓴 신성가족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또 엥겔스하고 같이 쓴 독일 이데올로기가 있고요. 그리고 포이어바에 관한 태제 여기까지가 철학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방식이긴 한데요. 정치에 해당하는 게 저는 뭐 시작은 엥겔스하고 같이 쓴 공산당 선언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 물론 그 이전에 독불연보에서 계속 이제 막스가 썼던 기사들이나 평론들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저작으로 보면 공산당 선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과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리메르 18일과 프랑스 내전과 고타브 강령 비판을 정치의 중요한 저작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에는 여기에도 있었던 경제학 철학 초고가 있고 철학의 빈곤이 있고 임금노동과 자본이 있고 우리한테 요강으로 혹은 그룬트리세라고 하는 말 이름으로 알려진 그 초고가 있고요. 잉여가치 학설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진 잉여가치론이 있고요. 요게 지금 우리의 텍스트인 1861, 63년 초고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분량. 비판을 위하여라고 한 출판한 책이 있고 그리고 잡은 제1권
부터 3권까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 놓는 게 아니라 시기별로 구획을 해보면 1843년에서 48년까지 여기 맨 위에가 철학이고요. 요 중간이 경제고요. 맨 아래가 정치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43년부터 48년까지 사이에 철학에 들어가는 텍스트가 여기에 거의 다 들어가요. 여기에 거의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정치에 들어가는 텍스트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비었다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철학에 해당하는 텍스트가 여기에서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알티세르 같은 경우에는 마르크스의 인식론 알에서의 인식에서의 단절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그런 의견을 내놓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은 딱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요 시기에는 1850년에서 67년 사이에 그러니까 자본 제1권이 출간되는 요 시기에는 주된 그러니까 정치 텍스트를 그때 안 썼다는 게 아니고요. 계속 쓰는데 주된 텍스트로는 이것이 이제 주로 많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나왔던 텍스트들 중에서 한국어 문헌이 있는 텍스트는 거의 대부분의 텍스트들에 다 한국어 문헌이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근데 이제 완역이 안 됐던 텍스트가 경제학 철학 초고는 완역이 안 된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완역이 됐어요. 독일 이데올로기도 완역이 안 돼 있다가 작년에 완역된 책이 나왔고 그리고 정치경제학 그룬트리스에도 어쨌든 2000년대 후반에 한국어 완역본이 나왔고요. 다 완역본이 나왔는데 이 잉여가치론은 잉여가치 학설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게 이제 처음에 나온 거는 1861년, 63년 초고의 일부인데 이 일부를 어쨌든 출판을 한 거예요. 일부를 출판을 한 건데 이 출판된 것도 한국어로 번역되기로는 세 권으로 나뉘어져서 처음에 출판이 됐는데 1권하고 2권만 한국어로 번역이 되게 일찍 됐습니다. 1967년에 번역이 됐는데 이게 이제 북한에서 번역이 됐던 거고 북한에서도 아마 3권은 번역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학 철학 초고는 어쨌든 주요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지만 완역된 적이 없고 잉여가치론 부분은 잉여가치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역된 적이 없는 셈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미지의 마르크스라고 하는 것이 이 잉여가치론의 원래 텍스트인 1861년, 63년 초고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겠고요. 배은별 씨하고 윤진별 씨가 각각 질문을 해주셨는데 배은별 씨는 마르크스를 처음 읽으신데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를 물으셨는데요.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 하면 이명박 정권 때였어요. 이명박 정권 때 뭘부터 읽기 시작을 했냐면 도대체 이런 식의 그때 이제 박근혜가 유력한 정치인이기도 했으니까 라고 하는 어릿광대라고 늘 주변의 프랑스의 문인들과 정치인에게서는 광대 같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프랑스의 황제로 두 번째 황제로 집권하게 되었는지의 그 과정을 쭉 서술하는 텍스트인 이거를 읽으면서 저는 이제 마르크스를 읽는 게 굉장히 흥미롭다기보다는 마르크스 읽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저작선집을
박종철 출판사에서 나온 저작선집을 읽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배은 별씨께서 어디부터 보면 좋을까요를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추천하는 순서, 그러니까 마르크스를 읽기 시작하는 순서,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순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저작선집 2권부터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저작선집 2권의 요 두 글과 공산당 선언을 보시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으로 자본 1권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본 1권으로 가셔서도, 그러니까 1권의 상중간쯤에 노동일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7장일 텐데, 제7장 노동일. 제가 본 그 강신준 선생님 판본으로는 7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7장 노동일부터 보시는 것을 조언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어떤 순서로 읽을 때에 마르크스에 조금 더 천천히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윤진별 씨가 질문을 하신 마르크스 초기 저작에서 자본 축적에서의 기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이렇게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초기 저작이라고 하면 여기 특히 이제 자본 축적이나 기술과 관련된 저작이라고 보면 경제학 철학 초고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축적 과정에서, 자본의 축적 과정에서, 축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확대 재생산 과정이고,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지려면 처음에 투입했던 자본보다 더 큰 자본이 만들어져야 되니까요. 이윤, 자본의 입장에서는 이윤, 노동의 입장에서는 잉여가치 라고 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잉여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생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잉여가치 생산에 관해서 마르크스가 어쨌든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야 이 잉여가치 생산에 대해서 노동 시간을 쭉 늘리는 절대적 잉여가치가 있고, 그게 아니라 필요 노동 시간을 줄이는 상대적 잉여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 이런 이론적인 정리에 언제 도달하게 되냐면 요 시기에 도달하기 때문에 1850년에서 67년 사이에, 그러니까 요 잉여가치, 절대적 상대 잉여가치에 대한 얘기가 등장한 것은 요강부터고, 우리 그 61년 63년 초고에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 축적에서의 기술의 역할을 확실하게 이론화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초기 저작에는 어느 정도는 나오냐면 공장 노동자들이 기계하고 경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도의 얘기들은 나와요. 그리고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그 이전에 매뉴팩처에서 노동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노동 강도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현상에 대한 얘기들은 있습니다. 근데 축적 과정에서의 기술의 역할에 대해서 온당한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요 시기 이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시계를 보고 잠깐 멈칫했는데 7시 45분이네요. 예. 우리 8시 한 10분 정도까지 진행한다고 보면 저한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최대한 빨리 그냥 스쳐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뭔가 하여튼 나쁜 습관인데,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해두자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직 갈 길이 멀었는데요. 또 이런 이렇게 여담을 하면서 시간을 잡아먹으면서 지나가고 있네요. 미제 마르크스의 대상인 1861년, 63년 초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기획, 요 앞에 우리가 봤던 걸로는 요 시기에 마르크스의 기획에서
1861년, 1863년 초고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리고 61년, 63년 초고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마르크스 엥겔스 전집이 아직도 계속해서 출판되고 있는 중인데요. 전집은 완전히 다 이제 출판이 끝나지 않고 아직도 출판이 되고 있는 중인데, 이 전집이 네 부문으로 나뉘거든요. 메가, 그래서 1, 메가 2, 메가 3, 메가 4. 그러니까 옛날 구메가가 있고 신메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메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메가 기준으로 부문이 이렇게 1, 2, 3, 4, 네 가지 부문이 있습니다. 1 부문이 뭐냐 하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의 대부분의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저작들을, 저술들, 기사들,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썼던 기사문, 연설문, 이런 게 이제 내가 일부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만 빼고 들어가 있냐면 자본론하고 그 자본론을 준비하는 텍스트들만 빼고 마르크스의 모든 저작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은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메가 2부에 다 모아놓은 겁니다. 자본 및 준비 과정의 텍스트를 다 모아놓은 거고요. 메가 3부에 서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메가 4부에 마르크스가 이제 그 런던 박물관의 도서관에서 정치경제학 책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청서를 보면서, 국회 속기록, 영국 의회 속기록을 보면서 엄청나게 발췌를 하는데, 그 발췌한 것들, 노트들, 그리고 이제 책을 읽으면서 책 옆에다가 막 적어놓은 메모들, 뭐 이런 것들을 모은 게 4부. 메가 2부가 이제 정치경제학 비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텍스트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자본을 준비하는 자본론 초안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요 안에, 그러니까 메가 2부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메가 2부가 1권부터 해서 15권으로, 이게 이제 한 책씩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뭐 가령 3권은 책으로 나왔을 때는 6개 분책으로 나왔으니까 이 권 안에 여러 책들이 또 막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메가 2부가 1권부터 15권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가 2부의 첫 번째 책이 그룬트리세고, 두 번째 책이 출판이 된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고요. 세 번째 책이 61년, 63년 초고고, 네 번째 책이 63년부터 68년까지의 초고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다섯 번째 책이 이제 드디어 자본, 다섯 번째 권이 자본의 1권 초판, 그러니까 1권의 초판, 6권이 재판이고요. 그렇게 이제, 그리고 7권이 프랑스 번역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쭉 다 나오는데, 이 중에서 마르크스 자신의 손으로 출판까지 간 거는 일단 1권부터 6권까지. 중간중간에 보면은 자본 제2권을 쓰기 위한 초고들은 또 뒤쪽에 가 있기는 합니다. 뒤쪽에 가 있기는 한데, 시기상으로 보면은 어쨌든 여기까지 1권부터 6권까지가 마르크스 자신의 손으로 쓴, 결국 출판에 이른 그런 원고들을 모아놓은 거고, 그래서 보면은 뭐 경제학 비판이라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정치경제학이라고 할 것이냐, 경제학이라고 할 것이냐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논쟁할 수 있는 거긴 한데요. 저는 일단은 정치경제학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경제학 보면은 이제 1권이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이고, 2권도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고, 3권도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제3챕터 이러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1챕터, 2챕터였기 때문에 3권이 61년, 63년 초고도 정치경제학 비판 얘기가 나오고, 자본은 정치경제학 비판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죠. 그래서 메가 2부 전체가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기획과 관련된 책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근데 이 중에서 출판된 거는 얘하고 막스 생전에 출판됐던 거는 얘하고 얘밖에 없고요. 그론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39년에 처음 출판했다고 했는데 너무 적게 찍었다고 그러고 53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판이 됐다고 하니까 막스가 죽고 나서 한 50년, 70년 지나고 난 뒤에요. 1861년, 63년 초고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되는 잉여가 칠원이 1950년에 출판이 됐고, 그 이전에 카우츠 기본까지 치면은 좀 더 일찍 20세기 초에 출판이 됐는데, 어쨌든 이 초고 전체가 출판이 된 거는 1982년이나 되어서야, 막스가 죽고 한 100년이 지나서야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1861년, 63년 초고는 그야말로 이 63년, 68년 초고와 더불어서 마르크스의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저작 중에서 가장 미지의 마르크스였던 거죠. 그래서 요 61년, 63년 초고는 예, 그러니까 메가 한국어판 1권을 이게 지금 2분책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2분책이긴 한데 1권 1분책 보시면은 여기 책 등의 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1861년 63년 초고 제1분책 해가지고 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2라고 써 있는데요. 이 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2라고 써 있는 이유는 예, 요 61년 63년 초고가 시작할 때 이렇게 썼기 때문이고요. 정치경제 비판을 위하여의 1위 상품, 2가 화폐였고 3자본 1반부터 시작을 해요. 3자본 1반부터 시작을 하고 요 자본 1반부터 시작을 하고 처음 시작이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환, 그러니까 화폐가 자본이 됨.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요게 자본론 1권에 상품에 대한 설명 다 지나가고 나서 4장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화폐가 자본이 됨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초고는 마르크스의 노트 23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초고에서는 잉여 가치에 대해서 탐사를 하는데 전반부에서는 이론적인 형태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습, 외양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 산업이윤이나 집대나 이자 등의 형태로 전개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고에는 상대적 잉여가치 증가와 테크놀로지 사이의 관련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그래서 산노동이 자본에 형식적으로 포섭되는 과정과 실제적으로 포섭되는 과정, 그 양상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고 안에는 잉여가치 학설사, 잉여가치론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 제1권에서 3권까지의 주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제1권의 중요한 이론적 논점은 거의 완전하게 지금 들어가 있고 생산재 산업하고 소비재 산업 부문 사이의 교환 문제, 자본 2권의 재생산 도시익의 첫 모습도 이 초고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산업 부분 간 경쟁과 부분 내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이원적으로 균등화 된다는 문제에 대한 얘기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본 3권에서의 평균 이윤율 문제하고 관련이 될 텐데 이 얘기도 이 초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미지의 마르크스의 초고는 엄청나게 중요한 텍스트, 그러니까 그룬트리스의 만큼이나 중요한 텍스트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잠깐 지우면. 그래서 이 초고에는 모든 경제학자는 잉여가치를 특수한 형태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 잉여가치를 특수한 형태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잉여가치의 본질에서부터 외양으로 쭉 전개되는 형태로 스스로 그러니까 막스 자신은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전개되는 형태로 가는 것을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는 뭐 리카도
및 리카도의 후계자들도 마찬가지로 잉여 가치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이것을 특별한 특수한 형태로부터 구별되는 범주 형태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잉여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잉여 가치에 말하자면 학적 인식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막스는 비판합니다. 이러한 학문적 인식에 도달하는 과정을 막스가 보여주는 것이 61년, 63년 초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1년, 63년 초고는 아까 이제 23권의 노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그 노트를 4개의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보면 노트 1부터 5까지는 자본 1권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미지의 마르크스를 향하여의 제1부 내용입니다. 노트 6에서 15까지가 잉여가치 학설사 혹은 잉여가치론이라고 일컬어지는 내용인데 이 안에서 마르크스는 고전경제학과 비판적으로 대면한 과정을 어떻게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마르크스가 어떤 개념들을 스스로 범주들을 발전시키게 되고 전개시키게 되고 결국 확정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6부터 15까지가 잉여가치론의 내용이고 16부터 19까지가 자본과 이윤의 문제, 잉여가치 배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20부터 23까지 노트 5 이후로 다시 돌아와서 상대적 잉여가치 문제를 다루면서 기술학의 문제까지도 포괄해서 얘기를 하는. 그래서 우리 책의 1부가 요 첫 번째 부분, 2부가 두 번째 부분, 3부의 첫 번째가 세 번째, 3부의 두 번째가 네 번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부는 두셀이 마르크스의 61년, 63년 초고를 바탕으로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해방 철학과의 관련성과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종속 개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내용을 비판적으로 대면하는 거겠죠.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런 내용이 이게 이제 아마 PDF로는 요 맨 위에 있는 것만 있으니까요. 굳이 읽지 않을게요. 예, 굳이 읽지 않고 이미 8시가 되었기 때문에 미지의 마르크스 엘리케 두셀이 마르크스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로 그냥 바로 넘어가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이제 마르크스의 말하자면 저작의 이력에서 1850년부터 1867년 사이의 어떤 기간을 주목해서 보았던 것처럼 엔리케 두셀의 학문적 이력을 이제 우리가 보다 보면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아까 그 소개해 주실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학과 정치학과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술들을 남긴 그런 학자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책들을 남겼지만 어쨌든 주저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해방 철학, 해방의 윤리, 해방 정치 이렇게 셋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해방 철학이 1977년에 그리고 한 10년 넘게 비죠, 그죠? 한 20년 가까이 비고 해방윤리, 해방정치, 해방 1, 2 이렇게 이제 주저를 집필했다는 게 보이실 텐데 해방 철학을 집필하고 해방윤리를 최종적으로 출간할 때까지 1980년대가 두셀에게는 마르크스의 원전을 읽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의 원전을 읽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해방 철학에서 윤리와 정치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면 1967년부터 해방과 타자의 이념에 천착하면서 자기의 학문 활동을 쭉 전개를 해왔는데 해방 철학이 77년에 그리고 해방윤리, 해방정치, 해방정치 1, 2가 1990년부터라면 요 사이에 80년부터 읽기 시작해서 85년부터 90년 사이에
마르크스와 초고와 관련된 3권의 책을 씁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미지의 마르크스에 향하여는 2번째 책이에요. 첫 번째 책은 아까 우리 봤었던 마르크스 초고 중에서 그룬트리스의 요강과 관련된 것이고요. 3번째 책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 중에서 1863년, 65년 초고, 그리고 이제 출판된 자본제 1권과 관련된 책이라고 합니다. 마르크스를 연구하기 시작한 계기에 대해서 두셀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틴 아메리카의 비참함 그 자체 때문에, 근데 이 비참함과 궁핍의 유일한 원인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제대로 비판할 수 있어야만 철학을 넘어서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라고 얘기를 두셀이 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를 연구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당대에 마르크스 연구하던 당대 1980년대에 현실사회주의 국가들하고 교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두셀이 계속 강조했던 건 뭐냐면 라틴 아메리카 좌파가 마르크스의 저작을 직접 제대로 읽고 힘을 키워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에는 교조적인 마르크스주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마르크스를 구제하는 거겠죠.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마르크스의 본래의 사유하고는 조금 어긋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서유럽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또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저작을 직접 제대로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두셀은 라틴 아메리카의 종속 상황에서 마르크스의 사유를 근본적으로 재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아까 이제 메가 1, 2, 3, 4 중에서 메가 2에 해당하는, 그리고 마르크스의 이력 전체로 보자면 경제학 관련 문헌들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던 정치경제학 비판 이론 생산 전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고,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권의 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두셀의 마르크스 연구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 두셀이 끊임없이 의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유럽의 마르크스주의하고 두셀은 자기가 읽어내는 마르크스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총체성하고 외제성의 대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결적 총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전체 안에 모든 것들을 다 구겨 넣는 방식, 그건 이제 추상적 전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아닌 게 너무 명확한데요. 너무 명확하고, 뭐 지제의 논의는 그런 걸 잘 보여주고 있죠. 해결적 총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통제를 벗어나는 세부와 전체 사이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그래서 추상적 총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매끈한 전체가 아니라 엄청나게 이질적인 것도 같이 보는 것이 해결적 총체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두셀은 어쨌든 이 총체성 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외제성에 뭔가가 있다. 바깥에 뭔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산노동이라고 하는 마르크스가 61년, 63년 초고에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가치의 원천으로서의 산노동이 자본 안에 있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자본 전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었던 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를 기술 설명하기에는 총체성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 안에 있는 어떤 모순들을 사안노동을 통해서 사안노동의 외제성에 주목함으로써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두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셀이 우리 책에서 미지의 마르크스를 향하여서도, 그리고 이제 3번째 책인 최종적 마르크스에서도 두셀이 이제 알투세르를 유럽 마르크스주의하고 이제
엄청나게 비판적으로 대립을 하면서 알티세르에 대해서 특히 비판적으로 보는데 이건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알티세르에 대해서 그냥 두셀이 비판하는 방식입니다. 뭐냐면 알티세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고가 출판이 끝난 게 83년이기 때문에 1983년이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연구 초안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리고 마르크스의 과학의 방법 문제에 대해서도 알티세르는 마르크스의 경우에는 과학적 방법론과 그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다에서부터 자기 사유를 전개하기 시작하는데 두셀은 그게 마르크스다라는 방식으로 마르크스의 초고를 통해서 마르크스의 과학적 방법론을 재구성할 수 있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럼 인식론적 단절에 대해서는 알티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45년에서 한 번 단절이 있다고 보는데 두셀은 44년에도 57년에도 61년에 67년에도 계속 해결적인 어떤 문제 구성은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특히 생산 양식이라고 하는 관념에 대해서 알티세르하고 그러니까 두셀이 알티세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생산 양식이라고 하는 말을 알티세르는 자본주의 총체성으로 자본주의적 체제 전체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생산 방식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알티세르가 말하는 생산 양식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 일반 개념 그 자체를 대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두셀이 보기에는 마르크스는 생산 양식을 그런 방식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산 양식이라고 하는 건 노동 및 기술과 관련해서 썼고 자본주의의 물질적 생산 과정과 관련해서만 썼다. 왜냐하면 생산 양식,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자본주의 전체 혹은 총체라고 파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생산 양식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생산 양식의 물질적, 비물질적, 재생산, 그러니까 물질적 재생산뿐만이 아니라 비물질적,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적 재생산 메커니즘에도 초점을 맞추게 될 수밖에 없고요. 생산 양식을 자본 전체와 동일시하면, 자본주의 정체와 동일시하면, 그러면 해방의 주체가 잘 나타나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두셀은 이런 방식으로 마르크스를 해석을 했기 때문에 독특성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건 것 같아요. 정치경제학 비판 기획에 속한 텍스트들을 거의 전례 없이 두셀 이전에는 거의 없었던 완전하게 분석한 그러니까 초고들에 해당하는 것 세 개를 대상으로 해서 유럽의 마르크스 이해하고는 좀 다른 길을 가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마르크스를 발견하고 지금까지의 마르크스 이해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것. 그 두 번째로 이제 마르크스에게서 해겔뿐만 아니라 쉘링의 영향력을 찾아냈다라고 하는 게 두셀의 마르크스 연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동일자 내의 변증법이 아니라 동일자 바깥에 있는 절대적 타자, 산노동, 외재성의 산노동의 변증법을 그러니까 두셀 자신은 아날렉틱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동일자로 구성되기 이전에 절대적 타자와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접두어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절대적 타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다이얼렉틱스는 지금 현재 있는 둘 사이의 대화인 셈이니까 아날렉틱스라고 한다면 현재 있는 둘 사이가 아니라 절대적인 타자와 누군가 사이에 그런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아날렉틱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수별 씨가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외재성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비동일자로 규정했다. 네, 저는 일단 타당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마르크스 자본을 쭉 읽다 보면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자본주의 경제 구조에 대한 분석적인 설명인데 이 분석적인 설명 안에 끊임없이 뭔가 막스가 말하자면 우리의 읽는 사람의 시야를 집중시키는 대상이 있거든요. 그 집중시키는 대상이 프롤레타리아 혹은
산노동, 벌거벗은 산노동에 끊임없이 가는 이 논의의 논리적인 전개하고는 좀 다른 맥락에서 집중시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1861년 63년 초고를 두셀이 읽어낸 방식으로 보자면 이 61년 63년 초고에서야말로 가치의 원천으로 산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막스가 애초에 굉장히 중심에 놓고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는 어쨌든 두셀의 얘기에 일리가 있고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셀 자신의 얘기에 따르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마르크스의 얘기를 그냥 가져온 거예요. 과거의 노동의 총체이자 축적된 노동의 총체다. 산 노동은 가치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마르크스가 처음부터 했던 거니까 산 육신성이자 활동으로서의 주체성이고, 자본에 그래서 들어와 있지 않았던 외제성, 근데 자본에 포섭된 그런 외제성, 그래서 초월성을 갖고 있는 외제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셀의 마르크스는 헤겔적이고 셸링적이면서 레비나스적인 타자와의 마주침을 포함한 레비나스적인 마르크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것. 레비나스에게서 제1철학이 종교에서의 존재론이나 아니면 데카르트적인 제1철학으로서의 인식론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윤리학이었다면, 그래서 이제 두셀은 자본을 통해서 우리는 두셀은 마르크스의 자본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제 윤리를 읽어내게 만들어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치경제학 비판 전체를 조망한 후에 두셀이 해방윤리와 해방정치로 건너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윤리하고 정치가 이렇게 두셀에게서는 그냥 이제 윤리적으로 우리가 타자의 희생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해방으로 나아갈 수 있다를 너무 쉽게 봉합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리가 끝나고 정치가 시작하는 지점, 정치 실천의 원리를 찾는 일은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도 아직 이제 두셀의 주저를 읽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혹은 읽어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엔리케 두셀은 엄청 중요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 주저들이 번역되지 않았으니까 곧 주저인 해방 철학과 해방 윤리와 해방 정치가 번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동 자막이 네. 중간에 제가 뭔가를 쓰다 보니까 자동 자막이 떴던 것 같네요. 8시 15분인데요. 김정현 선생님, 잠깐 여기 하고 이제 미래의 마르크스로 넘어가면 여기서는 이제 질의응답 하면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네. 더 진행을 하면, 그냥 제가 9시까지 다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잠깐 여러분들도 좀 쉬실 겸 하고 잠깐 쉬고 나서 미래의 마르크스는 질의응답 하면서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은 5분 정도 8시 네. 20분까지 쉬었다가 다시 재개하는 것을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8시 20분부터 다시 질의응답과 4번 미래 마르크스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